악재와 악재 완화가 반복되는 구간에 있는 시장, 주말 사이 나온 주요 투자 뉴스만 모아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뉴스 보고 전략 짜는 시간 세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 뉴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폴 피셔 인텔 수석 엔지니어는 현지 시각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하는 IDM 2022에 앞서 인텔이 선보일 미래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 행사에서 D램을 대체할 차세대 메모리로 M램을 전면 내세운 가운데 인텔은 경쟁 기술인 FE램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하며 두 회사 간의 물밑 경쟁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AFP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현지 시간 1일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의 회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어 봉쇄 규정 완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유럽연합 관료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한국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파나소닉에 이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는 소폭 인하되고 실손 보험료는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 1일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를 투자하는 EU 반도체 지원법에 합의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로카 모빌리티에 대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탄한 고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금요일 뉴욕 증시, 시장은 이렇게 산타를 기다리고 있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선진국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률이 전망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용 좀 전해주시죠, 남민호 소장님. 네.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경제, 특히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냐, 활성화되느냐, 불황이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2022년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금년에는 세 가지 충격이 있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충격,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에너지 충격. 당연지사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되는 물동량이 충분히 돌지 않았겠죠. 자연스럽게 천연가스라든가 LPG 등 여러 가지 에너지 난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지사 물가, 에너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보니까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충격이 있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충격이 금년뿐 아니라 내년에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선표가 지적하셨지만 유럽의 3대 강국이죠. 영국, 프랑스, 독일. 내년에 2023년도에 모두가 다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시트에서 EU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너스 유지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과 중국 역시 금년보다는 올해보다는 조금은 더 둔화된 경제 성장 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우리 한국처럼 전체 경제 성장의 50%에 육박하는 수출 비중이 아무래도 우리가 누구한테 수출합니까?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으로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에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들 국가가 그만큼 경제가 둔화되는데 우리 물건 많이 사줄 여건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물론 연구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1% 후반, 1.8이냐 1.9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금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주식시장이었지만 내년에도 정말 녹록치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GDP 성장률이 반드시 주식시장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은 오히려 GDP 성장률보다는 반도체 경기가 더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과연 반도체 경기가 1분기에 살아날 것인가 2분기 살아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가지수, 즉 주식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GDP 경제 성장률보다는 반도체 경기가 언제 1분기에 살아날 것인가, 2분기에 살아날 것인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시장의 모든 재료는 양면성이 있죠. 이어지는 이슈입니다. 치명적인 악재가 되었던 재료였으나 이제는 호재로 인식된다. 중국 코로나 소식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와, 강도 높은 주민들의 시위에 시진핑 주석도 놀랐던 걸까요? 주말 사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제로 코로나 완화를 시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하는 PCR 검사 규정도 이제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나 대폭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워낙 보도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내용도 지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저도 봤을 때 제로 코로나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외빈과의 회담에서 이제 비공식적인 거긴 하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하겠다라고 시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그 샤를 미셸 EU 상임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봉쇄 규정 완화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일단 이런 내용은 EU와 중국 측이 공식 발표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흐름에는 뭔가 변화가 관측되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삼엄했었던 방역 태제를 유지해온 수도 베이징 그리고 인근 도시 텐진은 대중교통 수단 이제 이용 시에 필요했던 48시간에서 72시간 PCR 음성 결과 제시 의무를 폐지를 했고요. 또한 남부 광둥성 대도시 선전시에서도 교통운수국도 이제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시내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서 이제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외 공원에서도 이제 같은 조처를 취했다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독성이 상대적으로 원 바이러스보다는 약하다라는 점을 순 부총리 등 당국자들 그리고 이제 관영 매체들이 강조하고 있는 점도 뭔가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제로 코로나의 공식 폐기나 수정은 중국 지도부의 어떤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확 빨리 말을 바꿀 수도 없지만 밑에서 이제 티 안 나게 조금씩 뭔가 이제 의미를 좀 바꾸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따라서 당분간은 방역 과 이제 유연화를 설명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천천히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제 WHO 사무총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계인의 90%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면역 상태다라는 그런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 종료에 가까워졌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아직까지 팬데믹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좀 강하게 이제 유지를 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줬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시위가 절정일 때 또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던 중국 코로나 정책들. 그러니까 우리 화장품주에 가장 시위가 절정일 때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상승 압력을 작용을 했거든요. 화장품 관련 종목에서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한용희 수석님. 저는 이게 섹터별로 좀 나눠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네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여러 가지 색조 화장품들이 있겠죠. 근데 다르게 보면은 이제 OEM, ODM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은 중국 쪽에 진출을 한 ODM, OEM 업체냐 아니냐라는 게 또 나뉘게 됩니다. 근데 저는 OEM, ODM 업체로 조금은 눈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 이럴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11월 10일 광군제다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판매량이 정말 높았습니다. 근데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높았는데 코로나가 생긴 공백기 이후에 조금은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금 띄워주신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지금 광군제 티몰에서 기초 화장품 판매 순위를 봤을 때 로레알, 랑콤, 에스티로더, 프로야, 위노나, 시쉐이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후나 설화수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고가 라인에서는 설화수나 후가 조금은 밀리고 있다라는 거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화장품 시장이 양극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고가 라인인 프랑스 제품, 유럽 제품들에 밀리고 있고 저가 라인에서는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한테 밀리고 있다 보니까 저는 국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조금은 비용 감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에 대한 탄력성을 받기는 조금은 지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럼 저는 중국 쪽에 진출한 업체들 저는 코스맥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야센의 그 퍼펙트 다이어리랑 같이 이제 손을 잡으면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퍼펙트 다이어리는 이제 중국 쪽에서 색조 화장품에서는 이제 틱톡에서 조금 뜨고 있는 화장품 회사인데, 이 색조 화장품 쪽에서 이렇게 중국 쪽에 하나둘씩 로컬 업체의 수주를 받다 보면은 실적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조금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는 OEM 업체를 좀 주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항공 쪽도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항공 쪽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 쪽 노선하고 중국 쪽 노선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파란색 선이 중국 쪽이고 빨간색 선이 일본인데, 일본은 왼쪽 지표를 보시면 되고 이제 파란색은 오른쪽 지표를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처럼 중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제 격리에 대한 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인 입국자 수가 좀 폭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항공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LCC에서는 이제 제주항공이 가장 좀 일본 노선을 잘 점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자 수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항공주, 카지노까지 좀 낙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화장품 관련해서는 OEM 쪽의 관련 종목을 좀 살펴보고, 항공 관련해서는 저가항공, 제주항공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다음은 유럽에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자립의 속도를 내는 유럽연합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에서 유럽연합의 시장 점유율은 지금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 27개 유럽 회원국이 만나서 약속을 했는데, 우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지금보다 2배 정도로 더 늘려봅시다. 그러니까 20%까지 늘려봅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구체적인 약속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를 처음에 기사를 접했을 때는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어쨌든 뭐 반도체 그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유럽에 굉장히 강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액션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앞으로 이런 게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EU가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59조를 투자하는 반도체법 시행에 속도를 낸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지난 1일 날 27개국 회원국 담당 장관들이 합의와 함께 유럽 의회가 최종안을 통과시키면 이제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해당 법안은 2030년까지 EU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에서 점유율을 20%로 올리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참고로 현재 EU의 시장 점유율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0%인데 이걸 8년 만에 2배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실제 시장 점유율을 2배로 올리려면 생산 캐파를 현재 4배 정도로 키워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는 5나노 이하의 그 반도체 생산뿐만 아니라 산업용 반도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었고요. 어쨌든 EU 회원국이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경우에 더 많은 EU 지원금을 받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반도체법 지원이 한 500억 달러, 한 65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또 R&D도 한 820억 달러 되죠. 106조 정도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과 EU가 이렇게 어떤 정부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큰 투자를 시행하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당장 영향을 미치겠냐마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 투자나 아니면 지원이 분명히 어떤 필요한 어떤 이제 이슈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관련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연합 담당 장관들의 합의가 발표가 됐죠. 유럽 의회가 지금 최종안을 통과시키면 본격 시행이 되는 건데, 만약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은 그동안 유럽의 다른 지역 반도체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는 결코 호재가 아닌 겁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돈들이 이미 미국 쪽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유럽 쪽에서 돈을 좀 더 푼다라고 해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들어갈까? 저는 조금 물음표인 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유럽 쪽에 고객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고객을 맞춰야 될 고객사가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인재풀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일단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죠. 근데 그쪽 고객사는 유럽은 일단 가장 큰 산업이 이제 자동차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위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혜를 많이 받을 텐데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고객풀도 없고 인재풀도 없고 일단 인프라도 크게 없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 투자를 할까라는 생각은 저는 물음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 진출할 가능성은 좀 낮다. 그래서 저는 미국 쪽에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미국 쪽에 파운드리 공장 계속 세우고 있는데 저는 그쪽에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EU 쪽에서 59조 원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투자를 이쪽으로 수혜를 받는 거는 오히려 그 차량용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좀 별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사실 조금 없기 때문에 뭐 NXP나 뭐 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랑은 좀 연관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 장비주는 일부 들어갈 수 있지만은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는 긍정적인 소식인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뭐 장비주들이나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가 직접 들어가고 SK 하이닉스가 직접 들어가야지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 관련주들도 이제 낙수 효과를 많이 받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뭐 진출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비주나 소재 관련주들도 오히려 지금 유럽 쪽보다는 미국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향을 많이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 삼성전자랑 같이 진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소재주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섹터별로 개별 이슈 하나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소식 들려왔네요. 롯데카드 자회사입니다. 국내 2위 교통카드 업체 로카 모빌리티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모빌리티 결제로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겁니까, 카카오페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누군가가 카카오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물어보게 되면은 전 이런 얘기 합니다. 카카오 4, 5년 전과 다른 회사다. 오히려 카카오가 물적 분할에서 나온 각기의 기업들 중에 혹시 좀 성장성이 좀 답보되어 있고 노력하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셔라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하나죠. 카카오페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2일 공시를 통해서 로카 모빌리티를 인수하겠다, 뭐 검토를 하겠다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된 게 없다라고 추가 멘트까지 좀 나왔었는데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라이벌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잠시 후 설명드리고요. 일단 로카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롯데카드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선불 교통카드 및 단말기를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가 대주주로 있는 한국 스마트카드죠. 이제 티머니 에 이어서 국내 2위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롯데카드의 경영권을 보유 중인 게 이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 지금 로카모빌리티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을 이제 6일부터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은 보니까 3천억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간편 결제 사업에 대한 확장 그리고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어떤 시너지를 위해서 인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라이벌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 맥쿼리나 뭐 소카 같은 경우도 인수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회사 측에서는 뭔가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페이나 맥쿼리나 아니면 소카 과연 3파전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지까지 지켜보시면서 카카오페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 있던 카카오페이였는데 또 적극적인 인수를 추진한다라고 뉴스가 나왔으니까 근데 공시를 통해서는 뭐 아직 확정된 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오늘 주가 추이 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통 섹터로 넘어가 보죠. 고맙다. 겨울 월드컵 16강 진출한 대한민국 유통가도 활짝 기사 체크해 봅니다. 보통 겨울은 유통가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은 이야기가 다르죠. 치맥도 시켜야 되지, 그리고 야외 응원하려면 편의점 가서 핫팩도 사야 되고 보조 배터리도 사야 되고 정말 유통가는 바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유통가를 위해서라도 8강 가야 되겠습니다.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10월 달은 추석이 있고 미국은 추석 감사절이 있죠. 또 12월 달은 성탄절이 있고 연말 기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11월 달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샐러리맨들은 휴일이 없는 달로 유명한 11월 달입니다. 말 그대로 유통업체도 비수기 구간입니다. 일부 연말 세일을 하는 백화점 제외하고는 대부분 GC25라든가 CU라든가 이마트 모두가 다 좀 쉬는 그런 구간인데 요즘 달라졌죠. 바로 월드컵이 11월 달을 너무 뜨겁게 일구고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 경기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어제같이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같이 프랑스라든가 영국 팀이 하면 또 뭐 좀 사가지고 관람하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벤투 감독에게 조언 드린다면 내일 새벽에 무조건 비기십시오.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 거기까지만 비겨 놓으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브라질이 우리보다 앞서지만은 우리가 브라질보다 앞선 전력이 있습니다. 바로 골키퍼입니다. 김승규 선수나 조윤호 선수가 분명히 브라질보다 앞서기 때문에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까지만 버티시면은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페널티킥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브라질을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음료, 식료 그리고 간편식 음식이 엄청나게 매출이 일어나겠죠. 아마 월드컵, 땡큐 월드컵이 아마도 이번 주 토요일 새벽 0시까지 8강에서 이기면 또 토요일 날에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편의점이라든가 치킨 업계 계속 호실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활짝 웃는 유통업계. 그러면은 유통주 안에서도 특히 시선이 가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한용희 소장님. 네, 일단 관련주만 좀 짚어드리면 이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제주 맥주가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가 이제 급락 나왔었고 이제 하림이나 마니커 F&G, 교촌 F&B가 있었는데 뭐 다 치킨 관련주들 뭐 ETF 뭐 상장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이거 반짝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오늘 당연히 16강에 진출을 했으니까 영향은 있겠죠. 근데 이거에 16강 진출했으니까 뭐 교촌 치킨, 뭐 교촌 F&B 투자해야겠다. 제주 맥주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반짝 실적은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뭐 변동성만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브라질까지 이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좀 더 테마성을 타겠죠. 근데 만약에 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급락폭도 워낙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죠. 뭐 계절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은 뭐 호빵 뭐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면역력이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련주로만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의점 관련주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아니네요. 편의점 관련주는 좀 구조적인 구조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마트를 운영하기보다는 편의점으로 업종 전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CU나 GS25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사실 좀 기대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뭐 이제 도시락에 대한 수요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인 성장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반짝 이렇게 뭐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완만한 성장을 이룰 텐데 그에 따른 좀 변동성은 좀 낮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사까지 확인해 보시죠. 세계 경제 전문지는 지금 내년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 부진하던 증권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볼게요. 올해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수수료 수익은 감소했고 채권 금리는 상승하면서 평가 손실이 확대됐죠. 올해 좋을 리가 없었던 증권주, 그런데 최근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남인 호장님. 예, 지난 7, 8, 90 참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끝없이 내려갔는데 지금 모습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 최근 들어 한 달 동안 증권업 지수가 12%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증권업 지수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게 뭡니까?
바로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면 증권업지수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거든요. 저는 2단 논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업지수는 종합주가지수와 같이 움직이는데 바로 이 종합주가지수는 어떤 지표와 같이 움직입니까? 바로 환율 지표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심축이 1,300원이었고요. 아래가 1,200원, 위가 1,400원이었다면 내년도 2023년도에 지금 전망치로는 중심축이 한 칸 내려갑니다. 즉 내년에는 우리 원달러 환율의 중심축이 1,200원이고 고점권이 상단이 1,300원 그리고 하단은 뭐 1,100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00원을 살짝 하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은 내년도 경제는 어렵겠습니다만 종합주가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증권업 지수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영희 수석님 증권주 내년 좀 좋게 보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일단 PF 부실에 대한 관련주들을 한번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잠깐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PF 쪽에 조금 리스크가 있는 회사들이 있고 아닌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뽑은 자본 대비 신용 공여 현황이 좀 낮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에셋, NH투자, 하나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가 조금 20% 미만으로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가장 높은 회사가 어디냐? 당연히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 미래에셋이 브로커리지 수수료도 높고 PF 신용 공여 현황도 조금 자본 대비 낮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증권주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종목이 가장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증권주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일단은 거래 대금이 많아야 되는데 21년도 거래 대금이 520조에서 지금 144조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브로커리지 수수료도 줄어들고 채권금리 상승하면서 평가 손실에 대한 리스크도 생기다 보니까 좋은 환경은 아닌데 내년에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두 업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